안녕하십니까, 송영선입니다. 6월 25일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과 중국의 세계 전략이 지금 맞부딪히고 서서히 맞부딪히는 충돌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대만 국립정치대학교에 외래교수로 1년 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만 국립정치대학교에 있으면서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를 찾아가 봤습니다. 거의 90%의 세미나의 주제가 미중 대결 혹은 양안, 중국과 대만은 각각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언덕을 넘어서 따로 해안을 따라서 각각 있다고 해서 양안이라고 부릅니다. 양안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거의 모든 세미나의 90%였습니다. 뭐 양안 관계는 대만 자신이 국내의 목소리가 대만 대통령 선거는 거의 대만 독립을 원하느냐, 독립을 원치 않느냐, 뭐 다른 말로 중국 통일을 원하느냐, 대만 독립을 원하느냐, 혹은 독립이라는 용어도 쓰지 마라. 있는 그대로가 우리는 대만 자체로 존재했고 이것이 합친이니 마느니 하는 얘기는 북경의 얘기지 우리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것이나 그것이 굉장히 첨예한 대통령 선거의 하나의 전략 노선으로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읽고 뭐 책을 조금 읽었지만 현지에 가 보니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해가 됐는데 미중 갈등과 미중 전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그때는 지금만 해도 4년 전이죠.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생소하고 더 건방진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그때 제가 건방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대만처럼 이 조그만 섬나라가 무슨 미중 간의 세계 전략의 충돌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냐, 자기 압박 닦기도 바쁠 텐데 뭐 속으로 그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생각해 보면 지금 북한 문제를 두고 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이라는 액터를 가운데 두고 행동자를 가운데 두고 그들의 해외 전략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적극적인 변수로 활용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대만 사람들이 국제 감각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높구나. 섬으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자기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말로 그걸 시마쿠세라고 하죠. 섬 근성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좀 어떤 초조함 이런 것도 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먹이를 챙겨와야 되고 자원을 획득해와야 되고 아니면 침략 당할까 싶어. 바로 육지 경계로 되어 있는 국가들도 그렇지만 섬 국가들도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민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또 뭐 1894년에 청일전쟁에 의해서 청나라로 버림받아가지고 일본 밑에가 50년 살고 오니까 또 1949년에 그로부터 49년 이후에 민주주의와 소위 말하는 국민당과 그리고 모태똥의 공산주의가 싸워가지고 지고 나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의식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훨씬 더 크다. 우리는 북쪽을 머리에 두고 있지만 지난 한 30-40년간 북한 안보를 얘기하면 캐캐묵은 보수 꼴통 취급이나 당하지 절감을 별로 못하는 게 상당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얘기를 했어요. 북한 그 아파트 지막 끝나게 좋은 지역이다. 아주 좋은 자리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국제 전문가라는 사람,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 혹은 남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평가를 제정신이 아니다. 결국 집 장사는 집 짓는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걸 했는데
정말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를 정말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참 무서운 사람이다. 몇십 년 후에 미국의 전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맞지. 무서운 시진핑이 2050년을 염두에 두고 1대1로서 미국까지 잡아먹겠다. 미국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전략적 요충지로 가고 있는, 요충지로 만들어 놓은 자리를 전부 중국 통제하에 이어가지고 자기가 패권국이 되게, 세계 최고의 초강국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과 거의 맞먹는구나.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사회, 더더구나 이 시진핑처럼 1인 독재 체제로 완전히 바꿔놓은 사회에서는 정책을 만들면 그거에 어떤 연계성에 의해 가지고 북한이 그렇듯이 할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정책이 지금 손자 때 와가지고 결실을 맺는 핵보유국이 되는 이런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는 정책을 내놓으면은 그게 민주주의 대통령이 몇 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민의 여론에 의해 많이 움직여지는 국가하고는 보다는 훨씬 더 정책을 이행하기 쉽다.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더더구나 시진핑은 이 1대1로라는 정책을 지난 19차 그 당대회에서 이 당의 하나의 정책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거의 헌법처럼. 북한이 헌법에다 핵보유국이라 였는 것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당 정책으로 거기 넣었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당 정책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국가가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이행할 거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지도자가 안 된다는 걸 시진핑은 알고 있어요. 혼자서 1인 독재 체제로 이 전략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 열리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인 적으로 만들어가 목숨을 쳤습니다. 물론 죄목은 전부 하나같이 부패입니다. 부패와의 척결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등소병 때부터 해오던 집단 지도체제, 집단 주석 지도체제, 다시 말하면 5명 내지 9명의 집단 지도체제라는 것은 상임위원 5명 내지 9명을 뽑아가 그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뭐라고 할까,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좀 일을 나누어서 임무를 좀 분할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의 가급적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목소리도 듣고, 동시에 다음에 주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 트레이닝하는 하나의 예비 기구도 되고 이랬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1인 독재 체제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 갔다 저기 갔는데,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 트럼프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좌파 우파 없이 다 트럼프를 욕만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입 다물으라 할 때는 입 안 다물고 지금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미국 말을 잘 들었어도 아니에요. 트럼프의 생각이 긴가민가 아직 이해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서야 트럼프가 정말 무서운, 미국이 진짜 무서운 국가라고 생각해서 잘못하다는 정말로 목숨 살아남기도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조신한지, 아니면은 아직도 판문점 선언에 나온 내용을 트럼프가 그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를 돕고 있다고 대착각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러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진핑이 1대1로를 소개를 하니까 문 대통령이 우리도 경제협력을 최대한 1대1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강구하라. 그에 반해서 몇 개월 전에 워싱턴을 갔을 때에 트럼프가 인도 태평양 협력 전략에 대해서 한국도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는데 코대답도 안 했어요. 인도 태평양 협력 전략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북한 핵 문제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요? 북한을 지금 러시아도 탐을 내고 중국도 탐을 내고 미국도 탐을 냅니다. 나라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사실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을 골치 아픈 이 나라를 자기 통제하에 여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겉으로는 사이 좋은 중국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이 패권국에 나서겠다 하면서 이 일본과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를 깨는, 이 붕괴시키는 하나의 벽으로 중국의 통제 안에 들어오는 하나의 스프링보드로 북한을 쓰겠다라는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을 자유시장경제체제화로 개혁 개방시키면은 핵 문제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이 설사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바로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친미가 되기만 하면 시간을 들고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이 몸값이 이렇게 뛰는 겁니다. 자, 1대1로 좀 이렇게 1대1로에 찬성하겠다는 대통령, 인도태평양 협력에 대해서는 코대답도 안 하는 대통령,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 핵 문제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관계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1대1로가 언제 시작된 겁니까?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드러내면서 G2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Great Two. 니하고 내하고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두 나라다 하니까 오바마가 코대답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1대1로라는 거, 1대 One Belt, One Road예요. 그러나 사실은 구역상으로 보면 원 로드도 아니고 원 벨트도 아니고 3벨트 2 로드예요. 그런데 벨트라는 것은 육로를 지나가는 육로지대를 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드는 해상 로드예요. Sea Lanes of Communication. 레인, 슬럭이에요. 슬럭. SLOC. 일단 육상을 지나가는, 육상 지나가는 이 길이라는 게 물론 중국으로서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과거에도 이 육상 무역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가고 싶은, 그거를 옛날에 가졌던 수준으로만 아니라 이걸 어디까지로 가느냐,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를 가고 또 중동을 가고 나아가서는 유럽까지 가게 되면은 중국 물건을 거기까지 다 갖다가 팔고, 그 가는 거점마다 만들어 놓은 이 소위 말하는 장사하는 상점, 비유를 하자면 상점이지만 이걸 거점 전부를 자기들이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면서 만들어 놓은 전략 거점처럼 적어도 또 흉내내서 그걸 전략 거점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그 계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 실크로드를 만드는 데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서 연설을 하면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박수 쳤습니다. 원더풀 아이디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와가는, 야, 바닷길 이 좁은데, 이 바닷길 좁은 게 아니라 바닷길 다 자기 나라마다 항구도 있고 한데, 이 항구를 이 중국에서 출발하는 배든지 어느 나라들이 출발하는 배들이 다 이리로 지나가면은 항구에 들리면서 그것도 경제로 활성화할 수 있고, 에? 세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으냐. 꼭 먹고 알 먹고 또 좋다고 박수 쳤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실제로 65개국이 여기에 지금 80개국이 참여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65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돈을 하냐. AIIB를 만들자. Asian Investment, International Investment Bank 해가지고 아시아 개발은행을 만들자. 아시아 투자개발은행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돈 넣었어요.
일본은 안 넣었죠. 미국도 당연히 안 넣었죠. 다 들어가가 있어요. 이걸 하면 일단 이 동남아는 자기들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남아 그렇게 쉽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필리핀이나 베트남 훨씬 더 미국 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그때는 하겠다 했는데 지금 인도 완전히 돌아섰어요. 왜? 2017년 5월 달에 하자고 했는데 인도가 안 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7년 6월 15일 인도 모디가 트럼프를 만나러 가면서 역사상 드물 정도로 미국과 인도가 가까운 경제적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상회담하면서. 완전히 1대1도를 안 하고 소위 말하는 인도태평양 협력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리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원래는 아시아 태평양 협력이라는 구상을 인도 태평양 협력 구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도록 뭐에 경제적인 거점인 동시에 태평양에서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 거점이 되는 가장 핵심인 인도양을 붙드는 그것도 되는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도 되고 전략적인 거점이고 중국을 막고 또 인도까지 노한 겁니다. 최근에 들어 파키스탄하고 중국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고 미국이 완전히 파키스탄 저놈들 IS 퇴치하라 했더니 중국한테 들어버터 먹고 산다고 아주 꼴보기 싫어해 하면서 파키스탄이 그렇게 사고 싶어 하던 전투기는 파키스탄 안 팔고 그걸 만들어내는 부품 공장을 인도에다 짓도록 했습니다. 로켓 마틴사에서 나오는 F-16을. 그런 파키스탄조차도 이번에 중국이 파키스탄 항구 가까이에 뭘 만들자, 기지를 만들자 할 때에 파키스탄이 가만 생각해 중국이 뭘 하냐면 소유권은 중국 거로 하고 노동자도 중국 노동자를 17,000명 가와가 하겠다 하니까 파키스탄이 들어보니 미친놈들 아니야. 소유도 저거 이 항구도 저거 소유로 하고 인력도 저거 걸 가져가고 우리는 돈만 내라는 거야? 그러면서 중국이 하는 말이 너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잖아. 없는 것보다 낫자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어떻게 통과된다 싶시다. 그래도 카자흐스탄은 이 중앙아시아에서 좀 장사도 좀 이루어지고 인구도 좀 있는 데예요. 카자흐스탄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중동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동 지역 국가들 전부 친러 국가가 핵심입니다. 터키가 요새 러시아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거 육상 벨트 어디로 지나갑니까? 이거 봅시다.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탄에서, 타지키스탄에서 이란, 터키, 러시아인데. 근데 이란, 터키가 다 러시아 쪽이에요. 친러시아예요, 지금. 겉으로 우리 북한 핵 문제가 나오면 겉으로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되게 가까운 것 같죠?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서로가 지금 속으로 발톱을 감추고 있어요. 뭐 언제처럼 1950년 냉전 이후에 바로 냉전이 시작되자마자 중국은 그땐 정말 가난한 빈국이었는데 러시아는 굉장히 소련은 굉장히 경제력과 전투력, 전력, 구사력이 대단한 나라니까 처음에는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동맹 개념으로 아주 가까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 러시아가 중국을 너무 갈시하거든.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하고 대부터 싸우니까 그걸 이용한 것이 바로 키신저예요. 이때 가서 중국을 꼬드겨가지고 대땅들을 미국하고 대땅들 관계를 해가지고 소련하고 같이 공산주의자로 합쳐가지고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걸 우리가 막아보자. 성공한 거예요. 그 얘기 결국 둘이가 으르렁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중국 힘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국하고 지금 맞붙을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 힘을 키울 때까지 중국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북한 핵 문제도 그렇고 뭐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도 그렇고 적당하게 맞장구를 쳐줍니다. 근데 정말로 러시아가 미국하고 맞설 생각이 있다면 시리아에서 지난 5월 7일 토마호크 미사일 107발을 러시아가 정부군을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주고 있고 터키도 도와주고 있고 이란도 도와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때렸다면은 러시아가 미국하고 전쟁해야죠. 근데 유엔에 가서 하는 얘기가 미국 놈들 참 나쁜 놈들이다. 이 인권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건 참을 수 없다 하고 책상 한 2번 치고
뭐 책상을 쳤는지 어쨌든 이건 행동은 구체가 안 됐지만 내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입 닦았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하고 전쟁할 생각이 없는 거죠. 해도 이기지도 못하니까. 러시아는 지금 칼을 품고 중국보다도 국력을 더 키울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정말 자기들이 거지 취급을 했는 중국이 지금 러시아를 거지 취급하고 있으니 그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도 영원한 애인 사이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터키나 이란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노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을 넘으면 어디로 가야 돼? 유럽을 가야 돼. 유럽의 핵심 국가가 누구예요? EU의 핵심 국가라면 독일, 영국, 프랑스예요. 세 나라 다 1대1로 안 하겠다 그랬어요. 말은 1대1로를 만들어서 유럽까지 중국 물건을 팔아먹고 유럽도 중국의 물건을 팔아먹고 1대1로를 통해서 라고 얘기하지만 유럽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싫다. 우리한테 물건 팔 생각하지 말라. 우리도 너가 1대1로를 통해서 물건 팔 생각 없다. 이거 건설하고 뭐 도로 만들고 항만 만들고 뭐 하는데 돈이 거의 2,000조 이상 든다는데 돈 더 낼 생각도 없고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얻습니까 우리가? 자, 유럽이 안 하겠다 하면 보세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특징이 뭡니까? 대만은 수출을 거의 안 합니다만은 제조국이에요. 우리는 물건 만들어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물건을 팔아야 나라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물건 파는 길을 만들자는 건데 이란도 싫다. 터키도 협조 안 하겠다. 러시아는 확답을 안 줬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카자흐스탄을 넘어서자마자 지금 중동 지역에서 시리아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쟁통에 건설이 쉽습니까? 왜 트럼프가 시리아에 관계없다. 걔들이 화학무기로 국민들이 죽든 말든 난 나오겠다 하다가 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까? 처음에는 중동전쟁 IS 문제에 발이 잡혀있는 것 자체가 진저리가 나니까 나오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이거 잘못 판단한 거라고 바로 느낀 거예요. 이걸 나오면 중동에 우리의 대리자로 있는 이스라엘 안보를 이 놈들이 다 둘러싸가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계선상으로 미국의 친미 정권을 중동에서 다 정부를 다 망치고 결국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거다. 전쟁이 돼가거나 말거나 시리아 전쟁이 있는 그대로로 놔두면 러시아가 그 코를 박고 있고 그 상태가 더 세계전쟁화만 안 되면은 일종의 necessary evil이다. 나쁘게 말하면 필요한 악이다.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또 이 전쟁이 되면은 카자흐스탄을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게 1대1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쉽습니까? 안 되죠. 이제 시진핑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형적인 중국 만만디로 2050년을 계획했다. 앞으로 32년 남았다. 내가 일당 독재를 해서 32년 더 집권하면 그건 될 거다. 계산은 잘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될 거예요. 왜 뜻대로 안 되느냐? 그것이 뜻대로 되려면 중국이 두 가지를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더 성장하고 물건을 더 만들어내고 더 팔고 부강해지지 않는데 누가 중국하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경제가 발전 안 하니까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진핑이 바라는 게 뭡니까? 중국이 지금 통일된 빨리 대만까지도 딱 들어붙어가 그 안에 있는 중국이 55개의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걸 빨리 깨고 싶어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신장, 위구르, 티베트 완전히 딴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문화나 뭐나
종교나 민족 구석이나 민족이 아니라 종족 구석이나 언제든지 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사이좋게 딱 단합을 해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장이 계속될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미친듯이 달려온 심지어 2자리 이상의 숫자로 발전해오던 것에 지금 거의 내리 꼴받고 있어요. 중국이 뭐 올해도 작년에도 6.5% 성장했다는데 진짜 공산주의 국가의 통계는 믿을 수 없다고 리거창 자신 총리가 말한 적이 있어요. 사실 맞는 거고 다른 통계에서는 마이너스 1.8% 성장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 성장은 끝났어요. 단순하게 악담이 아니고 왜 끝났겠어요? 이게 중국이 지금 GNP가 국내 생산량이 그렇게 커지는 건 정말로 물건을 팔아가 경제가 활성화돼서가 그런 게 아니고 부실담보 정부가 계속 돈 대주는 거예요. 중국은 사실 돈 버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은 공산당이란 체제 유지가 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을 끌어갈 수 있는 군대 그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 국수주의 거기 우리 대통령이 맞장구 쳐줬어요. 아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언덕이고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걸 계속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불안하니까 외교정책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계속 치겠다는 쇼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한방하겠다 무역전쟁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무역전쟁 절대로 못합니다. 포텐셜이 안 돼요.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붙겠다 이건요 100일 됐는 애기가 대학원생하고 주먹 싸움 하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군력이 첫째 됩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엄밀하게 보면 섬이에요. 섬. 왜? 나갈 길이 동쪽밖에 없어요. 남쪽으로 뭡니까? 네팔이나 이쪽 연결돼 히말라야 산맥 8,000m의 히말라야 산맥과 우림지대예요. 우림지대. 밀림지대로 돼 있어요. 도로가 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기껏해야 나가는 것이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위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1대1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란, 터키, 러시아를 거쳐 가지고 유럽까지 가자는 건데 지금 벌써 카자흐스탄 경계를 넘자마자부터 전부 나라들이 다 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포위된 나라예요. 자기들을 보면 그래서 남중국해에 7개의 가짜 섬을 만들어 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어 그걸 전부 연결해 가지고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 정말 전 나쁜 놈이라 그래요. 옛날에 내가 방송에 나와 가지고 무슨 중국이 우리 사드 배치를 간섭하길래 왜 남의 제사상에 밤나라 대추나라 너희도 20년 전에는 인구 11억밖에 안 되는 거짓대나 다름없다 했다가 완전히 내가 좌파들한테 박살이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우파들 나서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좌파들한테 쫄아가지고 못해주는 것도 있지만 나라의 전략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한창 우리가 뭐 중국에 화장품 팔고 뭐 팔고 돈 벌 때니까 당신이 잘못했지 않느냐 외교적으로 그래가 됐냐 이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야심은 이해도 못하고 얼마나 중국이 나쁘냐. 중국이 지금 제일 도련선이라 그려놨어요. 이거 하는 짓이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 하면서 그려놓은 거 똑같아요. 도련선이란 자체가 섬을 연결한다는 선이에요. 여기 뭐 잡아 연지 알아요? 제주도를 도련선 안으로 여놨어요. 그 제주도를 7개 인공섬 연결과 해서 중국 영해로까지 연결되는 선으로 그어놨다고요. 저거 땅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제주도를. 국민들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거 아십니까? 오키나와도 포함해놨어요. 당연히 대만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기 땅이 여러분 남의 땅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국의 제주도는 저것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오도 섬의 노상 카디즈 존
소위 말하는 공중방어구역을 계속 들랑거림이 저것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상에서 미국하고 남중국해에서 맞붙어가 싸우겠다고? 누가 들어도 농담 따먹깁니다. 중국 그런 해군력이 없어요. 해군력을 키운 적은 한 14세기 중반에 해군력을 조금 해양국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장수가 있었죠. 정훈이란 장수가. 그러나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해양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앞을 마주보고 있는 바다가 나가는 길이 너무 좁아요.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산둥반도 해양 쪽으로, 산둥반도에 바로 마주 앉은 데가 누구예요? 중국이 눈에 가시로 보고 있는 평택기지입니다. 미국의 해외에서 제일 큰 기지예요. 제일 큰 해외 기지예요. 떡 버티고 앉았으니까 적어도 열받는다고 중국이 산둥반도에 사거리 600 내지 700km의 사들 이번에 배치합니다. 평택 기지를 자기 앞마당처럼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이런 대한민국 상황인데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면서도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뭡니까? 인도태평양 협력이에요. 그리고 서태평양 함대사령관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함대사령관으로 이름조차 바꾸고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서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함대사령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다로 나가는 게 남중국해, 인도양, 유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면 남중국해, 남태평으로 나갑니다. 남태평양으로 나가야 그게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영향을 주죠. 한번 나가보라고 그랬어요. 전력이 지금 됩니까? 중국 기껏해야 항공모함 이제 2채 겨우 건조했어요. 미국은 10채가 넘습니다. 전부 10만 톤 이상입니다. 전부 원자력 잠수 항공모함입니다. 잽이 안 돼요. 근데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속이고 있는 거야. 한국 같은 데에. 자기가 정말 세계 최강국인 것처럼.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 해요. 실크로드 만드는 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장사도 하고 서로 상호 협력하고 친선하고 문화 교류하고 좋습니다. 진짜는 미국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어요. 저가 기축통화를 위안화를 기축통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축통화라는 게 뭡니까? 세계 무역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어디 가서 써도 그 돈은 다 통한다는 거죠. 그게 공짜로 쓰는 거 아닙니다. 기축통화를 사용하게 하는 데 대한 사용세도 있는 겁니다. 파워도 그만하고. 기축통화하고 그걸 기축통화하면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죠. 미국 경제가 난공불락인 이유가 막 흔들린다. 이중 재정적자, 그 다음에 무역적자가 이중적으로 미국 경제를 덮이고 하지만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닌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는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줄여서 하는 IMF가 뭡니까? 미국 달러 환율이 바뀌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밑바닥부터 흔들거립니다. 안 당해봤어요? 97년, 98년? 한 6.25 전쟁 정도로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기축통화로 만들어서 그걸 고정수입을 챙기는 것 뿐만 아니라 만들어놓은 거점을 전부 저그들 전략기지로 잡자는 거예요. 보세요.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을 거쳐,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가. 전 세계를 저가 장악하겠다는 얘기예요. 패권은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히 중국이 미국에게 G2라고 얘기하면 니하고 내하고 패권을 둘씩 가르자 얘기했을 때 미국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오죽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답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1대1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하고 나하고 둘이가 세계의 최강의 두 개의 헤지모니인 패권국이다가 아니라 내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겠다. 패권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둘이 아니듯이. 물론 뭐 이상한 가족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정상적이라면은 내가 결손가족을 욕하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왕이 그럼 왕이라 합시다. 아버지 아니고. 왕이 둘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고 왕이라 합시다. 이걸 지금 미국에게 정면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통일을 유지하든지 경제를 급속하게 계속 지난 30년처럼 계속 지켜오든지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은 중국은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1대1로 그냥 꿈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두 개 다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제가 지난 30년처럼 계속 성장하려면은 재무구조 자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은행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중국에는 은행이라는 게 은행 시스템이 아니고 공산당 시스템이에요. 공산당. 여러분 관시라는 말 들어봤죠? 사회 인간관계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시입니다. 한자로 관계라고 씁니다. 그걸 읽는 걸 관시라고 해요. 돈 빌리는 것도 그렇고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관시관계예요. 뭐하고 관계? 아까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 중국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산당 당원 아니면 부패 못 저질러요. 어디가가 부패라는 게 돈이 있어야 부패를 저질죠. 돈을 어디가가 빌립니까? 공산당이나 공산당과 관계되는 연줄이 없으면 돈을 빌릴 수 없는데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없어요. 더더구나 아직까지가 자본주의화 됐다고 말은 큰 소리 치지만 사유재산제가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이 자기 걸 충분히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사유재산제입니까? 꼭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일본이 망한 것도 은행을 경제가 은행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라 정치가 은행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엄격하게 말해서 은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있기야 있지만 은행에서 높은 이자율로 기업에 돈 빌려주고 그 돈은 어디서 나? 국민들 저축으로. 일본 사람들의 저축률이 얼마나 높아요? 이자율 얼마나 낮아요? 우체국 저축률 우리나라가 16% 17% 제가 95년에 일본 방위대학 교수로 갔을 때에 그때 여기에 13.5% 13.7%인데 거기는 우체국 저축을 한데 1%인데도 감지덕지 하더라고요. 근데 왜 소비를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소비 안 해요. 왜 저축해요? 일본 사람이 착해가 저축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도 확실한 우리 지금 어설프지만 마련된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축한 거예요. 어쨌든 뭐 일본 얘기를 간 게 중국의 은행 시스템의 유사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은행 체제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의 성장이지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총생산하는 GNP라는 건 뭡니까? 정부가 지출을 하는 거하고 가게가 소비하는 거하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쓰는 게 뭐로 들어오는 겁니까? 사실은 정부 예산이라는 게 정부 지출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국민들 세금을 그다가 하든지 아니면 이 돈 빼가 저기 넣는 식으로 돈 찍어내가 계속 부실 채무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돈은 엄청 넘쳐나는 것처럼 되니까 집값이 폭등하고 경제 성장이 15% 20%씩 되는 거예요. 남은 건 지금 뭐라고? 버블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반드시 한번 폭발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제가 저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흐름은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초도 되어 있고 어디도 어느 동네 가가 집 사면 돈 벌까 이런 능력은 없지만 두 번째, 그러니까 중국에게 앞으로 남은 것은 아주 저수준의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폭주를 하면은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시진핑이가 정말 나라가 잘 산다고 보여주려고 하면은 버블이 폭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둘째, 나라가 그대로 통일 상태로 갈까? 깨질 가능이 95%도 넘습니다. 아까도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중국은 55개 소수민족으로 되어 있지만 연안과 내륙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같은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딴 나라예요, 딴 나라. 이게 바다에 가까이, 중국의 인구의 대부분이 바다로부터 1000km 내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은 잘 살아. 그 왜 여기 사는 사람들 잘 사느냐? 13세기 칭기스칸에 의해 망하고 몽골에 의해 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문을 꽁꽁 쳐닫고 쪼그리고 앉아가 가난한 나라로 살고 있는데 영국이란 유럽 국가들에게 문 두드리면서 개방해 장사하자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 돈 맛을 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아편전쟁 아닙니까? 1852년. 그러니까 상해나 홍콩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외항선들이 끊임없이 들러다니고 그 중국 사람들이 돈 맛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더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만 해도 수백 년 전에도 연안 쪽의 사람들은 정말 잘 산 거예요. 내륙 쪽의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지만 경제 시스템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서 이 사람들은 북경보다는 미국이나 로스앤젤레스를 더 가깝게 생각하고 더 좋아하고 영국을 더 좋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외국인들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부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어떤 통계에서는 하루에 6불 이하로 사는 중국 인구가 거의 6억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13억 8천 중에 45, 6%가 6달러 이하로 사는 겁니다. 하루에. 그래 놓고 세계 최고의 부자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속빈 강정이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돈의 숫자라는 게 돈의 남바라는 게 억울하는 거죠. 경제 스트럭처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째, 다시 되돌아가면은 빈부격차가 불만이 터질 거라는 거예요. 둘째, 모태똥에서 등소평으로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즉 경제체제를 바꾼 게 1인 독재 체제에서 폐쇄 경제를 해보이 도저히 배고파 못 살겠다. 그래서 등소평이 채택한 게 두 개입니다. 시장은 개방 개혁하고 리더십은 집단 지도 체제를 한 겁니다. 5명 내지 9명의 이 상임위원을 만들어가 그 중에 다음에 주석을 할 사람을 예비 훈련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 골라가 시키도록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정치 훈련 기간을 두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대충 넣어요. 내륙 쪽에도 넣고 연안 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각자의 자기 출신 지역에 이익을 반영도 하고 그 지역에 어떤 잡음이 생기거나 정치에 대한 도전이 생기는 걸 미리 감지해가지고 못하도록 역할 분담을 한 거나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큰 폭주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하는데도 아슬아슬한 정치적인 폭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 체제라는 게 사실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 다른 소수민족을 안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해왔는데 시진핑이 자기 대망의 꿈을 이룬 것처럼 작년에 1인 독조 체제로 바꾸면서 집단 지도 체제도 없애고 1인 독재 체제로 가면서 자기에게 도전할 만한 사람들 다 죽였어요. 부패와의 싸움, 전쟁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걸어서. 그리고 상임위원제도 없앴습니다. 도전할 사람이 없어요. 다음 후계자가 누군지도 정하지 않고, 중국은 원래 주석이 되면 후계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당의 군대예요. 그것이 자기의 도구니까. 이때까지 지난 모태똥 이후에 중국 주석이 나서가지고 열병식을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봤어요? 내가 이 공산당의 군대를 다 쥐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13.8억의 중국 인구에게도 보여주지만 미국에게도 보여주고
1대1로 국가들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봤지? 나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너들 전부 내 밑에 올 거야. 내가 제2의 칭기스칸이 될 거야. 이 정도로. 그래서 빈부격차, 내륙과 연안의 빈부격차에 의해서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둘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수민족 간에, 이거는 말은 소수민족이지만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나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종족이고 다른 언어고, 언어는 유사성은 있지만 제가 대만에 가서 배운 중국을 가지고 중국 북경에 가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 안 통해요. 그 왜 이러냐 이랬더니 북경하고 대만, 중국가 달라요. 그래서 대만에서 버스를 타면은 모든 정류장에 어나운스먼트가 4개 나옵니다. 첫째 대만어, 대만 지역, 첫째 표준 중국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만어, 세 번째 북경어, 세 번째가 영어인지 이렇고 네 번째가 중국어. 하여튼 이렇게 4번이 꼭꼭 나와요. 물어보니까 북경에서 중국어 공부해가지고 대만 대학에 달리면 한 1년 정도 익숙해져야 된다. 대만에서 배우다가 북경 가가 공부하려면 중국에 익숙해주는데 또 1년 정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습도 다르고 정치체제도 다르고, 왜 미국이 작년에 대만과 방산협력법을 만들었겠어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이제 원차이나 인정 안 하겠다는 공개적인 어나운스먼트죠. 아니, 원차이나 같으면은 대만만 너들 방산력 키우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우리 무기를 너한테만 팔겠다 하는 얘기는 안 되죠. 그 얘기는 공개적으로 너를 이제 우리의 적대국으로 본다. 대만은 내 편을 본다. 그전에도 대만은 미국 편이었지만 미국이 왜 인도를 껴안았겠어요? 그전에 중국하고 인도 가까운 걸. 인도를 안아야 중국이 1대1로 중에 바다로 인도양으로 나오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혹은 나오더라도 그 앞에 얼씬거리는 걸 인도가 함부로 까불지 못하도록 경계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인도에다가 자기들이 중국이 거점을 마련한다고 설치는 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일본도 그렇고 반드시 남중국해를 거쳐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나라여야 됩니다. 그 소위 말하는 해상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불가피하게 중국의 소위 말하는 남중국해에서 원튼 원하지 않던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충돌이 전쟁까지 되든 아니든 간에 그때 우리 국익을 대변해 줄 사람 누구예요? 중국?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한미동맹이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저의 얘기는 그쪽이 종점이에요. 가는 길이 다를 뿐입니다. 가는 방법이 택시 타고 부산까지 서울 갈 수 있고, 지하철 타고 뭐 천안까지 갈 수 있고, 고속버스 타고 목포 가는 거지만, 에? 목표는 하나예요. 목표는 궁극적으로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제 항상 얘기에 이 시사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한미동맹 강화 없이는 우리는 못 산다. 국내 정말 한심한 여당 국회의원들,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한미 공동 군사훈련 안 한다, 뭐 주한미군 내보낸다, 종전선언을 7월 27일 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황한 꿈을 꾸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겉으로 노골적으로도 얘기하기도 하죠. 미국 없으면 안 되냐?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죄송하지만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빨 없으면 안에 잇몸이 다 썩어버립니다. 썩게 만듭니다. 그럼 중국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36년 일본 밑에 있었던 걸 그렇게 이를 갈면서도 중국의 군사적인 성장이라든가 중국의 야욕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없어요. 도대체가. 대통령까지.
어떻게 1대1로에는 적극 찬성하라 하면서 미국이 우리의 최강국이고 최측근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협력 전략은 우리의 무역 젖줄을 경제 젖줄을 그리고 전략적인 젖줄을 돕는데 참여하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조만간에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이해 못하는 여당 혹시 알면서까지 뭐 해안이 있어가 알면서까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듣지도 않고 알면서까지도 듣지도 않고도 알 수 있는 인간이 있다면 알면서까지도 의도적으로 외면을 해서 트럼프가 나쁜 놈이야. 진짜 이제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는구나. 골탕 먹일 겁니다.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너무 한심하니까 직간접적으로 골탕 먹일 겁니다. 북한에게는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올 수 있는지 올 수 없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우리에게는 적극적인 이게 가벼운 잽을 계속 넣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호가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경계심을 일으켜 정신 좀 차리라고 저는 인카리징 하는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잽인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난리를 쳐도 저는 미국이 한국을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가 내쫓지 않는 이상.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그거 꿈꾸고 있는 국내의 희한한 파들, 집단들, 조직들 꿈 깨세요. 그것과 덕볼락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심지어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여당의 상당수의 의원들 중 이렇게 되니까 우린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리고 그 느낌을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던지는 순간 당신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상당히 길었습니다. 근데 최근 북한 문제, 핵 문제가 나오면서 자꾸 제가 국제관계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북한 핵 문제를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세계 전략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것을 북한의 핵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북한 핵 문제라는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가라는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 방법도 없고 그 방법을 알아야만 그 시각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미 동맹국으로 살아남을 길도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쪽으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정치적으로 제가 오해를 받는 불명예스러운 일도 오늘 아침 어떤 댓글에 있어가지고 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을 바로 잡고자 얘기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말하시는 분 뒤를 서포트하는 개인이 아니고 약간의 좀 움직임이 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확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을 밝힐 겁니다. 저는 제가 누명을 쓰고 음해를 당하고 명예를 손상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당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